안녕하십니까. 달빛마루 이야기. 오늘도 그 옛날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깊은 밤, 낙동강 건너편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장엄한 상여 행렬이었습니다. 경상도 제1의 부자 박승진은 그날 밤 평생을 꿈꿔온 서울 양반과의 인연을 맺게 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행렬 속에는 관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모은 재산, 삼천석지기 논밭과 은화 수백 냥이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이 도적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워하게 된다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영남 땅 강병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사건입니다. 재물을 잃고 도리어 더 큰 것을 얻은 한 사내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 때문에 평생을 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승진은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하나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는 허영이었지요. 그 허영이 어떤 결말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왜 비극이 아닌 해방이 되었는지 천천히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때는 19세기 말, 조선의 해가 저물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해 권력은 서울 몇몇 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방의 부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중앙 권력의 줄을 대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상도 낙동강 줄기 강병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앞으로는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야말로 배산임수의 명당이었지요. 이 마을에서 대대손손부를 누려온 집안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박씨 가문이었습니다. 이 집안의 당대 주인 박승지, 본명은 박만구라 했습니다. 나이 50을 넘긴 그는 삼천석지기 논밭을 거느리고 곳간에는 은화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인만 해도 100여 명이 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석군 박생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승지의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고을에서 존경을 받아도 그는 그저 향반, 시골 양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서울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들과 인사를 나눠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세도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집안이 누구 댁과 사돈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의 그런 속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안주인 김씨는 신중하고 눈치가 빠른 여인이었습니다. 살림을 맡은 지 20여 년,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처리해왔지요. 하지만 남편의 허영만큼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영감, 재물이 이만하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굳이 서울 양반들과 사귀려 애쓰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넬 때마다 박승진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모르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세도가와 연줄이 없으면 언제 화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라네. 요즘 같은 시절엔 말이야, 권력 있는 집안과 인연 하나가 금은보화, 백냥보다 귀한 법이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박승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단순한 걱정이 아닌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등감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고을에서 대접받아도 서울 양반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늘 못내분했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대문 앞이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인 하나가 황급히 달려와 고했습니다. 날이 큰일이옵니다. 울산 수령의 생질 되시는 분이 찾아오셨사옵니다.
박승진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울산 수령이라면 이 지방에서 가장 높은 벼슬아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분의 생질이라니. 박승진은 급히 옷깃을 여미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대문 앞에는 준마 한 필이 서 있었고 그 위에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선비 풍모의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푸른 도포에 갓을 쓴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단정하고 눈빛은 깊었으며 말투는 유려했습니다. 이 댁이 강병리의 박승지 댁이 맞습니까? 그 사내가 말에서 내리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박승지는 얼른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인이 박만구라 하옵니다.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저는 울산 수령의 생질로 성은 박씨요. 이름은 글쎄요. 교리라고만 불러주시지요. 서울서 내려오는 길에 급한 일이 생겨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박교리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내는 차분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사흘 뒤 저녁 서울서 귀한 분의 상여가 이곳을 지나 영남의 선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행렬이 워낙 크고 문상객들도 많아서 잠시 이 근처에서 유숙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댁의 별채나 행랑채를 하룻밤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승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귀한 양반의 상여 행렬, 그리고 그 문상객들, 이들과 인연을 맺는다면 그토록 원하던 서울 세도가와의 연줄이 생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별채는 물론이고 저희 집 행랑채 하인들의 집까지 모두 내어드리겠습니다. 귀한 분들을 모시는 일인데 어찌 소홀히 하겠습니까? 박승진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박교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흘 뒤 저녁 해가 넘어갈 무렵 행렬이 도착할 것입니다. 미리 준비 부탁드립니다. 말을 마치고 박교리는 다시 준마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빠르게 달려 순식간에 강 건너로 사라졌습니다. 박승진은 그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게, 큰일이 생겼네. 서울에서 귀한 양반의 상여가 우리 집을 지나간다네. 이번 기회에 잘하면 우리도 서울 세도가와 연을 맺을 수 있을 게야. 하지만 김씨 부인은 남편만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던 것이지요. 영감, 그런데 그분이 정말 울산 수령의 생질이 맞습니까? 어찌 증명을 하셨습니까? 증명이라니, 그 풍채와 말씨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은가. 게다가 준마를 타고 왔는데 그게 아무나 탈 수 있는 말인가. 박승진은 아내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사흘 뒤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여 행렬, 서울에서 내려온 귀한 양반들, 그들과 나누는 술자리, 그리고 우리 집과 사돈을 맺으시지요라는 그 한마디. 그날부터 박승지의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별채를 청소하고 행랑채를 정돈하고 하인들의 집까지 깨끗이 치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술을 빚고 객실마다 새 이불을 깔았습니다. 박승진은 직접 고을 장터에 나가 최고급 안주거리를 사들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곳간 열쇠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그리고 밤에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거든 즉시 나에게 알려라.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걸리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박승진은 대문 앞에 서서 강 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나와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 건너편,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빛 몇 개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불빛은 수십 개, 수백 개로 늘어났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일렬로 늘어서서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승지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거 좀 보게, 저렇게 큰 행렬이라니. 횃불 행렬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박승지와 하인들은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횃불 하나하나가 강물에 비쳐 물결처럼 일렁이는 모습은 마치 용이 승천하는 듯 했습니다. 행렬의 선두에는 고울 수령들이 탄 가마가 보였고 그 뒤로 비장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화려하게 장식된 큰 상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여의 크기는 보통 것의 2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오색 비단으로 치장하고 꼭대기에는 용 조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위엄에 박승지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저렇게 큰 상여라니. 과연 서울 세도가의 장례구나. 하인들도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행렬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나룻배 수십 척이 동원되었습니다. 먼저 상여가 큰 배에 실렸고 그 다음 가마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차례로 강을 건넜습니다. 한 시즌이 넘게 걸려 행렬이 모두 이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박승지는 황급히 앞으로 나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누추한 곳이오나 편히 쉬어 가십시오. 그때 준말을 타고 박교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박승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생원, 약속대로 왔습니다. 행렬이 워낙 커서 폐를 끼칠까 염려됩니다만 하룻밤만 신세를 지겠습니다. 아니옵니다. 영광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박승지는 기쁨에 겨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서울 양반들이 자기 집에 머무르게 되다니. 행렬이 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여는 마당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안치되었습니다. 문상객들은 별채와 행랑채로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그 수가 어림잡아도 1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박승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술상을 차리고 음식을 내오고 과일과 떡을 대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 김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밖을 살폈습니다.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상여꾼들의 걸음걸이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보통 상여는 무겁기 마련인데 저들은 마치 빈 가마를 매는 것처럼 거뜬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여에서 향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 행렬이라면 당연히 향을 피워야 하는데 오히려 어딘가에서 차가운 쇠 냄새가 풍겼습니다. 김씨 부인은 몸종 하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상여 근처를 지나가는 척하면서 잘 살펴보거라.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자세히 보고하여라. 몸종이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한편 박승지는 박교리와 함께 사랑채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박교리는 서울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대감댁의 소식, 어느 정승이 낙향했다는 이야기, 궁궐의 풍문들. 박승지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박교리님, 혹시 서울에 아는 분 중에 좋은 사돈감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집안도 비록 시골이오나 재산만큼은. 박승지가 조심스럽게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박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생원, 서울 양반들과 사귀는 것이 그리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썩은 경우가 많지요. 차라리 생원께서는 이곳에서 편안히 사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박승진은 당황했지만 술이 취한 탓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몸종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김씨 부인의 귓속말로 보고했습니다. 마님, 상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마치 쇠가 부딪히는 소리 같사옵니다. 그리고 관 밑으로 뭔가 날카로운 것이 비쳐 보였사옵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장 영감께 알려야겠구나. 하지만 이미 밤은 깊어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당에서 낮은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신호음은 짧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매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호각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자마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문상객 행세를 하던 이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일사불란했습니다. 마치 오래 훈련된 군사들처럼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김씨 부인이 급히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영감, 큰일이 옵니다. 저 사람들이 심상치 않사옵니다. 하지만 박승진은 술에 취해 헤헤 웃고만 있었습니다. 여보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은가? 저들은 서울 양반들일세. 걱정 말고 들어가 쉬게. 아니옵니다. 상여 속의 관이 아니라 무기가 들어있다 하옵니다. 그 말에 박승지 웃음이 멎었습니다. 술 기운이 단번에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무기라니? 박승지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상여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상여볼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칼이었습니다. 창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이었습니다. 수십 자루의 무기들이 달빛 아래 차가운 빛을 내며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그 무기들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박승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도적이다. 우리가 도적대에게 속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재물을 모으고 살았지만 정작 이런 위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재빠르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영감, 지금이라도 하인들을 모아 대항해야 합니다. 대항이라니, 저들을 보게, 저게 보통 도적대인가. 무기도 있고 숫자도 많은데 어찌 당해내겠나. 박승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문상객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무기를 들고 있었고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사랑채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효리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박생원, 놀라셨습니까? 박효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박승진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정말로 울산 수령의 생질이요. 박효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울산 수령, 그런 사람은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박효리라는 이름으로 불릴 뿐입니다. 본명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도적이란 말이요? 도적이라. 그렇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조금 특별한 도적입니다. 박효리는 천천히 박승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승진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생원, 무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쌓인 것을 조금 덜어내어 필요한 곳에 나눠줄 뿐입니다. 필요한 곳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박효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생원께서는 삼천 석지기 논밭을 가지셨다지요? 그리고 곳간에는 은화가 수백 냥, 비단이 수천 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 마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 죽고 병들면 약도 못 구해 죽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승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효리의 말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도적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리가 정연했습니다. 저것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요. 함부로 가져갈 수는. 함부로라고요? 박효리의 목소리가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생원, 재물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기입니다. 쌓는 자가 있으면 쓰는 자가 있는 법이지요. 생원께서 평생을 모으셨다니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쓸 차례 아니겠습니까? 말을 마친 박효리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박승진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박효리는 그 칼로 촛불의 심지를 잘랐을 뿐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필요한 것만 자릅니다. 쓸데없는 것은 베지 않습니다. 생원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생원의 목숨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순순히 내어주신다면 한 올의 머리카락도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박승진은 절망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집 밖에는 수백 명의 무장한 도적들이 있었고 하인들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곳간 열쇠를 주십시오. 박효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승진은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평생을 품고 살았던 그 열쇠를 이제 도적의 손에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시오. 하지만 부디 우리 식솔들은 해치지 마시오. 박효리는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저희는 부녀자가 있는 방에는 발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의 군율입니다. 말을 마치고 박효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마당에 모인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듣거라. 오늘부터 이 집의 재물은 우리 것이다. 하지만 명심하라. 부녀자의 방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쓸데없는 물건을 훔치는 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 가져간다. 예. 수백 명의 목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의 개들도 짖지 못하고 웅크렸습니다. 이제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곳간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수백 냥의 은화가 쌓여 있었고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또한 곡식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고 보물 창고에는 골동품과 서화들이 즐비했습니다. 도적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은화는 자루에 담고 비단은 짐짝으로 묶고 곡식은 가마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는 수백 필의 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재물을 실었습니다. 한 필, 두 필, 10필, 100필. 말들의 등에 박승지의 평생이 실려갔습니다. 박승지는 사랑채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함이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엇을 위해 모았던 것일까요? 서울 양반과 사귀기 위해서, 세도가와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지만 정작 그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감, 목숨이 붙어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재물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박승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허전함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탈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도적들은 재물을 모두 싣고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박효리가 다시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승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생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재물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일 것입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지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이들을 구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박승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박효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충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양반들과 사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은 생원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원보다 더 탐욕스럽고 더 비겁합니다. 생원께서는 그저 이곳에서 편안히 사시면 됩니다. 말을 마친 박효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아, 그리고 생원께서 아끼시던 청렴아도 함께 가져가겠습니다. 좋은 말이더군요. 잘 쓰겠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승지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곳간은 비었고 마구간도 비었습니다. 남은 것은 빈 건물과 겁에 질린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인들 몇몇은 도적들을 뒤쫓아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숲속에서 매복하고 있던 도적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도적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추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놓았습니다. 박승진은 사랑채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감, 그래도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논밭도 아직 남아있고 이 집도 그대로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박승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평생을 재물을 모으는 데 바쳤습니다. 서울 양반과 인연을 맺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산 것인가? 박승진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황급히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영감, 청녀가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청녀가? 박승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대문 앞에 청녀마가 서 있었습니다. 말은 지쳐 보였지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박승진은 달려가 말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청녀야, 내가 돌아왔구나. 청녀마는 주인을 알아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오는 것을 보고 박승진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 한 장에 커다란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그것을 풀어보았습니다. 보따리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로 얼룩진 망태기였습니다. 망태기를 열어보니 사람의 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 도적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목에는 칼로 벤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승지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하나는 편지였습니다. 박승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박효리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박생원께 청녀 말을 돌려보냅니다. 생각해보니 이 말은 생원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재물은 가져갔지만 생원의 마음까지 앗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망태기 속의 목은 저희 부하 중 하나입니다. 이 자는 군율을 어기고 생원댁 부녀자의 방에 손을 댔습니다. 약속을 어긴 자는 용서할 수 없기에 목을 베었습니다. 생원께서 가져가신 재물은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곧 기근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 재물로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다시는 서울 양반들과 사귀려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생원께서는 이미 충분히 부유한 분입니다. 언젠가 다시 뵐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교리 올림. 편지를 다 읽은 박승진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김씨 부인이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온전하고 말고 여보게 나는 이제야 정신이 든 것 같네. 박승진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고 서울 양반과 사귀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게 아니었네. 진짜 호걸은 저런 사람이었어. 박승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저 도적놈이 나보다 더 큰 그릇을 가졌네. 재물을 빼앗으면서도 예를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기 부하의 목까지 베다니. 그리고 내 말까지 돌려보내다니. 김씨 부인도 이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감께서 평생 찾으시던 서울 양반보다 더 훌륭한 분을 만나신 것이로군요. 그렇네. 비록 도적이지만 저자야말로 진정한 선비일세. 그날 이후 박승진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남은 재물로 마을에 곡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집안의 혼례를 도와주고 병든 이들에게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더 이상 서울 양반과 사귀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습니다. 구두쇠로 소문난 박승지가 갑자기 재물을 나눠주다니. 하지만 곧 박승지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승지는 가끔 강가에 나가 건너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혹시 저 멀리 말을 탄 박효리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서 말입니다. 물론 박효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승지의 마음속에는 그가 남긴 말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는 마음에 있다. 박승지는 이제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박승지는 그 뒤로 10여 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재물은 예전만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온 고을 사람들이 모여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박효리가 누구였는지 그 도적대가 어디로 갔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뒤로 영남 지방 곳곳에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의로운 무리가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질 뿐입니다. 어쩌면 박효리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소망이 만들어낸 전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패한 관리들과 탐욕스러운 부자들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영웅을 백성들이 꿈꿨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입니까?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박승진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승지처럼 무언가를 쫓아 평생을 달려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강병리의 달은 오늘도 밝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박승지의 집터에는 풀꽃들이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깨달음이 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